정말 괜찮겠어? 뭐가 말이니? 아들은 마치 저를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답답한 노인네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엄마한테 너무 서운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는데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들 부부가 원하는 것은 저더러 손주들을 떠맡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분명 강압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우리 부탁 거절하면 우리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민서랑 도윤이 얼굴 보기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얼핏 보면 저를 걱정하는 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엄마, 당신이 우리 부탁을 거절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릴 거야. 그리고 아이들을 2번 다시 보여주지 않을 거고. 그래도 상관없어? 라는 의미였죠. 아들의 말에 저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서 씩씩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래, 괜찮다. 괜찮다고? 진심이야? 믿지 못하는 아들에게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을 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랑 도윤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내 손주들이라지만 별로 예쁘지도 않거든. 아들과 며느리가 충격받은 얼굴로 입을 떡하니 벌렸습니다. 이번 사연은 유독 충격적입니다. 63세 김정혜 씨의 서글픈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복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귤을 까먹고 있었죠. 63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훈이.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어 드라마 소리부터 줄였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응. 우리 큰일 났어. 큰일이 났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라도 났나? 아이들이 다쳤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일인데? 애들은 괜찮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집이 문제야. 전세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는 거야. 1달 안에 나가라고 해. 아, 그런 일이구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수선하다고 뉴스에서 매일 나오더니 우리 아들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누가 다친 건 아니니 다행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게.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예산으로는 마땅한 집을 찾기가 힘들어. 지훈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결혼한 지 벌써 7년째. 맞벌이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인 게 현실이죠. 주저하던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근처에 전세로 나온 집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2년 정도만 살다가 집값 좀 안정되면 다시 이사 갈 생각이야. 그게 어디인데? 엄마가 지금 사는 아파트 단지. 같은 동 15층이야. 우리 동네로 오겠다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부담스러운 기분도 들었어요.
결혼한 자식이 부모 곁에 산다는 게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걸 자식한테 티낼 수는 없었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다는데 서운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유진이는 뭐라니? 유진이도 좋다고 하지.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따르니까. 아무래도 엄마네 근처에 살면 육아에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고. 아, 그래서구나.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나가는 말인 척 던지는 아들의 말투에서는 저에게 은근히 손주들을 맡기고 싶다는 기운이 물씬 풍겼으니까요. 엄마, 어때? 2년 만이야. 그 사이에 집값 안정되면 바로 이사 갈게. 글쎄, 제발, 엄마. 다른 대안이 없어. 유진이 직장 근처이면서 좋은 학군이면서 우리 예산에 맞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걸.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해. 정말? 엄마, 고마워. 진짜 딱 2년. 2년만 살고 갈게. 절대 패 끼치지 않을 거고.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바둑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지훈이 집 때문에 고민 중이더라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다고.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우리 아파트로? 왜? 사정을 설명해 주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짜는 없어, 여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시부모 곁에 산다고? 분명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뭘 그렇게 의심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두고 봐. 분명 육아 도움을 바라는 걸 거야. 남편의 말이 씨가 되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지훈이네가 이사 온 첫날 온 가족이 인사를 왔어요. 할머니, 6살 민서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4살 도윤이도 뒤따라와서 제 다리에 매달렸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 유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고요. 유리가 참 정중하고 예의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왜 사와? 그냥 와도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응? 부탁? 네, 아이들 돌보는 것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민 많았는데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중간에 아들놈이 말을 잘못 전달한 건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유진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같았죠. 엄마,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보답할게. 지훈이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첫 이주는 정말 달콤했어요. 지훈이네 가족은 과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주말마다 좋은 식당에 우리랑 함께 가고 평일에도 안부를 물으며 자주 연락했죠.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머니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아이들도 하루 걸러 한 번씩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해준 간식을 맛있게 먹고 제 무릎에 앉아서 책도 읽어달라고 하고 정말 좋았죠. 역시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까 좋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찬찬히 고개를 젓더군요. 글쎄, 좋아하긴 아직 일러. 아직 2주밖에 안 됐어. 하지만 남편의 우려는 기우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지훈이와 유진이도 저희를 배려해주고 이런 가족애가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딱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갑자기 야근에 들어가게 돼서. 유진이는 회식이 있고. 혹시 도윤이 어린이집 픽업 좀 해줄 수 있어? 갑자기. 그래, 뭐 필요하다면 해야지. 언제까지? 가면 되는데? 6시 반까지만. 정말 미안해, 엄마. 갑자기 생긴 일이라. 아들은 꽤나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어린이집이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손주를 데려오는 일이니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미안하기는 가족 일인데. 일단 알겠어. 그럼 애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있을게.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도윤이를 데려와서 저녁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도 할머니와 단둘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퇴근 후 지훈이가 8시쯤 올라와서 도윤이를 데려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에는 민서까지 함께 맡게 되었어요. 유진이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두 아이 모두 부탁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해서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하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주 2, 3회 부탁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야근이다, 회식이다, 급한 일이다.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제 시작되나 보네. 뭐가? 내가 경고했던 거. 당신 이제 걔네한테 호구 잡힌 거라고. 아이고 참. 당신은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거면 애들하고 놀아주기나 좀 더 해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부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은 인정하기 싫어도 점점 더해질 거야. 그때쯤 되면 당신도 깨닫게 되겠지. 그리고 남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유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윤이가 감기에 걸려서 어린이집을 못 가거든요. 혹시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감기에 걸렸다고. 심하니? 열은 없는데 자꾸 콧물이 나서요. 요즘 감기에라도 걸리면 다른 애들한테 피해준다고 어린이집에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하루가 이틀,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감기가 낫나 싶으면 이번에는 민서가 옮았다고 하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칠만 더 부탁드릴게요. 한 주가 지나고 나니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이 무슨 어린이집 교사야? 아니, 교사는 봉급이라도 받지. 당신은 무급이잖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손주들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달째 되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방학이라며 아예 일주일 내내 맡겨놓은 거예요.
아침 8시에 데려와서 저녁 8시에 데려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린이집이 방학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직장에 애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일주일 내내 두 아이를 돌보고 나니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아이고, 진짜. 내가 뭘 했어? 자꾸 애를 떠맡으면 결국 이 꼴이 난다니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옆에서 궁시렁대는 남편이 어찌나 밉던지요. 나불대는 입을 리모컨으로 한 대 탁 때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4달째에 유진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앞으로도 평일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용돈은 드릴게요. 용돈.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용돈? 네, 시급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5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손주를 돈 받고 돌보는 베이비시터가 되었단 말인가. 어이가 없더군요. 게다가 5만 원이라니? 우리 잘나신 며느리께서는 어느 나라에 살길래 시급이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건지. 유진아, 어머니, 다른 분들한테 맡기면 하루에 10만 원도 넘게 나와요. 어머니께 부탁드리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계산적인 말투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제게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알겠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도대체가 나를 뭘로 보길래 그딴 제안을 한 건지. 전화를 끊고 나니 어딘가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충격은 도윤이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이가 저희 집 거실에서 놀다가 TV 선반 위에 있던 도자기 화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요. 도윤아,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화분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화분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제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아, 도윤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별거 아니네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린애를 상대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부터였어요. 저녁에 유진이가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가 정말 깬 건가요? 그래, 정말.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 화분 내가 정말 아끼던 거였거든. 그러셨구나. 무튼 아무도 다치지는 않은 거죠? 응? 아, 뭐 그렇지. 그럼 다행이네요. 여하간 잘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그래봤자 고작 화분일 뿐이잖아요. 고작 화분일 뿐이라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게 소중한 것이 부서졌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다니요. 이후에도 별다른 사과는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무덤덤한 반응에 서운함이 밀려오더군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마음 좁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죠. 두 번째 충격은 더 심각했습니다. 민서와 도윤이를 돌보던 중에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두 아이가 싸웠더라고요. 나와 보니 민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왜 울어? 도윤이가 제 인형을 뺏었어요. 도윤아, 누나 인형 돌려줘. 싫어요. 이거 제 거예요. 아니야, 그건 민서 누나 인형이야. 그런데 제가 도윤이한테서 인형을 빼앗으려는 순간 도윤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때린 거예요. 그것도 주먹을 쥐고서 있는 힘껏이요. 아야, 별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할머니 얼굴을 때리다니요. 도윤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할머니가 짜증나게 구니까 그런 거예요. 도윤이가 대들듯이 소리쳤습니다. 짜증나게 굴어서 때리다니?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재차 말했어요. 도윤아,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얼른 사과해. 싫어요. 할머니가 먼저 사과해요.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유진이의 반응이었어요. 저녁에 이 일을 얘기했더니 어머니,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어린애한테 뭘 기대하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답답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니?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너무 엄하게 대하시면 애들은 오히려 할머니를 무서워하기만 하고요. 또 제가 문제인 것처럼 돌리더군요. 세 번째 충격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1박 2일 온천 여행을 갔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 누가 왔나? 집 안으로 들어가니 유진이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을 어지럽혀 놓고 TV를 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광경이지?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아들 부부가 왜 들어와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도둑처럼 집안을 뒤지면서요. 그래, 우리가 왔긴 왔는데. 너네는 왜 여기에 있니? 아, 어머니께 연락이 안 되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온 게 아니라 반찬을 가져가러 온 게 뻔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제가 만든 밑반찬들이 이미 절반이나 바깥에 나와 쌓여 있었거든요. 가져가려는 것 같았죠. 답답함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이렇게 허락도 없이. 급하게 나온 거라.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요. 저번에 주신 비상용 열쇠로 따고 들어왔어요. 비상 열쇠를 준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였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일 끝나자마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연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요. 그렇게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연락을 안 받은 게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유진이와 지훈이가 함께 걸어오고 있더군요.
주변이 조용했고 아파트 안이라 소리가 울려서 둘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면 어떡하지?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니까 좋지만 나중에 어머니께서 늙으시면 우리한테 의존하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아이들도 할머니한테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거리 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니야? 미리 생각해둬야지. 솔직히 지금도 좀 부담스러워. 어머님이 우리 일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개입? 내가 언제 개입했단 말인가? 자기들이 부탁해놓고 이제 와서 개입이라니. 어머니가 그러셨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 방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잖아.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없다.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아이들이 할머니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솔직히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5만 원만 드리면 되니까. 뭔 놈의 긍정적인 생각이 저 딱으로 흘러간단 말인가요? 5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시터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는 정말 복 받은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 이래서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거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겠구나. 부모 곁에 있고 싶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무료 베이비시터를 구하려던 속셈이었던 거죠. 며칠 뒤 지훈이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유진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싶어서. 데이트. 신혼도 아닌 결혼 7년차 부부가 손주들을 할머니한테 떠넘기고 데이트를 한다고요? 주말까지.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제주도 다녀올 생각이야. 1박 2일 동안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육아 대행을 시키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정남이가 떨어져 있었죠. 지훈아, 미안하지만 안 돼. 어? 왜? 지훈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게 더 짜증났습니다. 나도 주말에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아니,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행기 표랑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굴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지훈아, 너 엄마랑 이야기 좀 하게 올라와 봐. 지금요? 응, 지금. 10분 뒤 지훈이가 올라왔습니다. 뒤따라 유진이도 함께 왔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궁금했나 봅니다.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리해 봤어요. 지훈아, 너희가 여기로 이사 온 진짜 이유가 뭐니? 진짜 이유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만료되고 여기가 조건에 맞아서죠. 물론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것만이야? 지훈이가 유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애들을 우리한테 떠맡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나를 뭘로 보고 있는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저는 지금껏 꾹 참아왔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왜? 너희 둘 눈에는 가성비 좋은 베이비시터로 보이던 내가 5만 원짜리 인간으로 보이던 내가 할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니? 베란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자 둘의 얼굴이 딱딱히 굳더군요. 며느리가 즉시 부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지난번에 베란다에서 너희끼리 한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희한테 기대려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익숙해지면 곤란하다고 그딴 이야기 말이야. 유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시터비보다 싸다고 나한테는 5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한 것도 말이야. 어머니,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잖아.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뭐? 설마 지금 내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변명을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반박을 할 줄이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떠맡으라는 거야? 매일 떠맡으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하루에 12시간씩 아이들 돌보는 게 떠맡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 녀석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얼굴을 굳히며 말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는데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지훈이가 마치 저를 맑게 못 알아먹는 답답한 노인네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애들 봐주는 게 싫다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유진이가 반문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도윤이가 내 얼굴을 때렸는데도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내 소중한 화분을 깼는데도 그런 걸로 화내면 안 된다고 하고,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반찬 가져가고, 그런 게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그건 아이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네 둘, 부모인 너네는 뭘 하는 건데? 두 사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뭐, 이제 됐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겠으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응. 편리한 도구. 필요할 때만 쓰고 나중에는 버릴 도구처럼 생각하잖아. 아니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해둘게. 나는 너희들의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애들 봐달라고 부탁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지훈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어머니가 서운하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유진이가 항의했지만 저로서는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버린다고?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다는 거니? 지금 이렇게 도움을 거절하시는 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거절하는 게 버리는 거라고? 그럼 너희가 나를 이용하는 건 사랑이고, 엄마가 거절하면 저희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서랑 도윤이 얼굴 보기 힘들어지실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협박이었죠. 엄마, 당신이 우리 부탁을 거절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릴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괜찮다. 괜찮다고요? 진심이세요? 응, 괜찮아.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랑 도윤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내 손주들이라지만 별로 예쁘지도 않거든. 아들과 며느리가 충격받은 얼굴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줄까? 민서랑 도윤이가 별로 예쁘지 않다고 했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손주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손주들이 좋아.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하는 행동 꼬락서니를 보면 역겨워서 화가 날 뿐이야. 도대체가 너희들은 무슨 생각인 거니? 무슨 생각으로 애들이 멋대로 행동해도 가만히 놔두고 그저 나한테만 떠맡기는 거냐고. 내가 진짜 미운 건 바로 너희들의 정신머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보도록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나가라. 너네 잘난 자식들은 보여주든 말든 니네들 멋대로 하고 말이야. 그 후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 둘이서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오랜만에 제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좋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지훈이네 가족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더군요. 민서는 더 말랐고 도윤이는 여전히 산만해 보였어요. 지훈이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민서와 도윤이가 제 뒤에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달려와서 안기지 않았어요. 어색해하는 게 역력했죠. 애들이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 네. 엄마, 그런데 아들이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카트를 밀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애들을 다 나한테 떠맡기고 무료 베이비시터처럼 부리던 그 예전 말이야. 지훈이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네, 약속할게요. 약속.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이제 너는 네 가정을 잘 지키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사는 거야. 서로 분리되어 사는 삶, 그게 맞는 것 같아. 엄마, 그리고 말인데 아이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라. 특히 예절 교육 좀. 그렇게 말하고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해 주니까 허탈하게 웃더군요. 어땠어? 마음이 아프던? 별로. 오히려 씁쓸하더라. 왜?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건 지훈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을 필요는 없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필요도 없다고. 지훈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탁하지는 않아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네. 짧고 건조한 대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느 맑은 날 오후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어요.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모습도 보였죠. 저 할머니는 행복해 보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글쎄,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걸지도 모르지. 남들은 할머니가 손주와 노는 것만 보았지만 저는 할머니의 굽은 허리와 팔목과 무릎에 감은 파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손주들에게 붙들려 억지로 짓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때?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다행이야. 왜? 이제야 좀 숨이 트인 것 같거든.